국내 여성 기업인을 대변하고 이들의 육성과 경제활동 확대에 힘써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국내 전체 기업 중 40%가 여성 기업일 정도로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과 육아 등의 어려움으로 여전히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저조한데요. 여성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여성 기업이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난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여성경제활동법이 13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나선 건데요. 다행히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이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디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협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여성경제인협회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만들어진 법정단체로 277만 여성경제인을 대변하여 여성경제인의 권익 보호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네. 18개 지회가 있고 그 18개 지회 속에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여성경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렇군요. 협회장에 취임을 하신 지 이제 한 반년이 좀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시면 어떠세요, 소감이? 지난 6개월이 정신 없었습니다. 일단 뭐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다 협회에 있는 지회들을 돌아보았고 네. 아무래도 277만을 대변하다 보니까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여성 기업들은 또 소규모이고 어려운 기업들도 많지만 아주 작은 물꼬만 터주면 정말 우리 강소기업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여성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저희 협회가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취임하시고 6개월 동안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장에서 여성 기업인들의 고충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토로를 하던가요? 여성 기업도 남성 기업들과 별반 다른 건 없지만 뭐 자금 조달, 인력 부족 대부분이 판로 확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기업들은 일과 가정 양립을 하다 보니까 출산과 육아 등에서 오는 어려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일 문제죠. 네. 밖에서는 CEO이지만 대표이지만 집에서는 엄마로서의 그게 또 많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협회장님께서도 그 기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 기업인의 어려움을 평상시에도 많이 체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여성 기업인에 대한 인식 뭐 지금 많이 좀 변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지금 저희 협회에 소속돼 있는 그 여성 기업인들 대한민국에 대기업 1차 밴드가 거의 없어요. 다 이제 대기업에 삼성이나 SK 이런 데 보면 다 2차, 3차, 4차 밴드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도 여성 기업들에 대한 인식보다는 그 변했다기보다는 노력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로 봐야 되거든요. 해외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여성의 그 경제 활동 참가율이 좀 저조한 편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고 또 그 이유는 저조한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조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여성 경제 참여율은 OECD 국가 38개국 중 32로 2위거든요. 그러니까 최하위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그 20대까지는 우리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다가 30대 되면 대폭 이제 축소되고 40대 중반 이후로 그 회복되는 M자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 보면 임신, 출산, 육아가 여성의 경력 단절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여성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은 충분하다고 보지만 아직도 개인의 능력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 육아와 가사, 노동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여성에게 있는 거고
남성들은 아직 이제 사회 인식과 구조적 문제 등이 현실적인 제약이 아직은 많다고 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 출산에도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육아도 함께 서로 돕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특별히 이번에 여성 기업인들을 위해서 행사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행사인가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여성 기업 주간이 그 시작이 돼요. 여성 기업 주간은 여성 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여성 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 법으로 지정되어 올해 처음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여성 기업인들의 참여를 좀 높이시려면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면 되는 걸까요? 이제 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유공자 포상도 있고 우수 제품 판매전도 있고 정책 토론회 등이 전국적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펼쳐질 예정이고, 그러니까는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이게 다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수 여성기업 판매전 같은 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TV 홈쇼핑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 TV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여성기업 제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이번 행사를 위해 신세계, 그다음에 현대, 롯데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유메프, 티몬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저희 여성기업 제품을 판매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공영 홈쇼핑이 힘을 실어줘가지고 여성기업 주간에는 우리 여성기업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일자리도 매칭해 주시는 예. 그런 서비스도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 매칭데이가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에서 7월 한 달 내내 진행돼요. 좋은 인재를 구하는 여성기업가, 본인의 꿈과 능력을 펼칠 수 있고 싶은 구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봐요. 네네.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판로 문제가 가장 그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미 그 기업을 이끄신 경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협회에서 이런 여성 기업인들을 위해서 뭐 어떤 그 판로 지원이나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한 크게는 판로 지원, 창업 촉진, 그리고 역량 강화, 정책 제안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 협회가 이렇게 돕고 있다고 보거든요. 간단히 이제 몇 가지만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협회에 대해서 먼저 저희 협회에서는 여성 기업 확인 제도를 통해 여성 기업이 공공시장 진입 시 우선 구매 및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대표라고 하면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기업 확인서가 있어야 각종 우대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수를 받은 기업 수가 6만 2천 개의 여성기업이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또 우리 협회는 저소득층 그 여성 가장의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그 혼자 이별이나 사별로 혼자 되신 여성 가장들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 보증금을 얻을 때 저희 협회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좀 해야 할 것이 SNS를 통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플랫폼도 좀 잘 돼 있고요.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협회에서 도움을 주시고 계신가요? 예, SNS 온라인 기반 사업은 창업 비용, 장소, 시간 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여성이 사업하기 매우 효율적입니다. 네네. 우리는 여성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TV 홈쇼핑과 이커머스 입점을 돕고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가 참가자들이 만족도가 매우 높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더 많은 여성기업을 돕지 못해서 무척 안타깝다고 느끼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업이 더 많이 확대되어서 여성기업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네. 앞서 그 모두에서 그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성경제활동법이 전면 개정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여성의 경제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성 기업이 전체 기업의 40%를 지금 넘어섰거든요.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그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부처에 여성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여성 기업은 남성과 다른 산업 구조와 여성 경제 활동에 관한 사회 인식, 결혼 연령, 출산, 자녀 수, 가사 노동과 육아 등의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히 중소기업 정책이 아닌 다른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지만 여성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여성기업 정책실을 신설하여 여성기업 특화 정책 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우리 277만 여성기업은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국 277만 여성 기업인들에게 또 사업을 준비 중인 여성분들께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도 한 34년 지금 그 사업 전선에서 뛰고 있지만 우리 여성들은 처음에 본인들이 창업을 하거나 그러면은 왠지 좀 주눅이 들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래된 그 선배로서 제가 하는 말은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고 외롭고 막막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우리 협회를 친정이라 생각하고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협회에 오면 매출이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1000억을 하든 가슴에 안고 있는 응어리들은 똑같더라고요, 여성기업들은. 일조를 하든요. 네. 그러니까 든든한 선배, 동료, 후배들이 우리 여성기업들이 단단히 있으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여성경제인협회 문을 두드려주면 언제나 안고 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문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경력 단절이 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정부와 함께 여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도 생활비 걱정 때문에 마음 편히 쉬지 못한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플 때 쉬면서 생활비 걱정도 덜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오는 7월 4일부터 1년 동안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 시범 사업이 진행됩니다. 시범 시행이 되는 지역은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과 경남 창원, 마지막으로 전남 순천시인데요.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이 중 한 곳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나이는 만 15세에서 만 65세 미만인데요.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거나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나 긴급복지지원과 같은 타 제도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병수당은 얼마나 또 어떻게 지원이 될까요? 지원 금액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일일 43,960원이 지원되는데요. 단 시범 지역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순천 창원 지역은 병원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 4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과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출근을 하지 못한 기간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부천과 포항은 8일째 되는 날에, 종로와 천안은 15일째 되는 날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근무 중단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루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정보통신 최강국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광케이블 보급과 초고속 인터넷 등 무선 통신 인프라의 우수성을 높이면서 세계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ICT 기술 활용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통신 사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최고의 통신 환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룬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자타공인 인터넷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통신 접근성이 높은 것과는 반대로 기업들의 ICT 활용은 부진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상학 상근 부회장과 함께 이 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 연합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서로 공동 협력과 신선 도모를 통해서 우리나라 ICT 산업의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더 나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민간 단체입니다. 1996년도에 만들어졌고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된 민간 사업자 단체입니다. KT, SKT, LG텔레콤과 같은 10개의 기간통신 사업자로 회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IC 생태계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을 본다고 하면 5G망에 대한 공동 구축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펀드를 운영해서 중소 벤처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통신 사업자들 간의 공정 경쟁을 통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신 사업 중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긴급통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서 112나 119에 전화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 전화나 이동 전화를 하게 되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저희 연합회에서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와이파이의 축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정보를 소방청이나 경찰청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통신 요금과 관련된 건데요. 요금이요? 네. 네. 이동 전화를 가입하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요금 플랜들이 있어서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쓰는 이용 패턴이나 아니면 소비 성향을 입력을 하면 그분들한테 가장 맞는 적합한 요금 제도를 안내해주고 통신 3사 간의 비교까지 해줍니다. 또 혹시 빠뜨린 것이 있을까 봐 단말기 보조금 같은 부분도 얼마큼 된다. 이런 부분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요 사업 중에 펀드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국내 IT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규모는 어떻고 또 도움받은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를 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KIF라고 해서 코리아 IT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이동통신 3개사가 3천억 원을 출자를 해서 한 20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까지 누적적으로 한 3조 8천억 원 정도를 그 우리나라 그 중소 IT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156개 회사가 IPO를 했습니다. 뭐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기업 가치 1조 이상 되는.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BTS를 만든 하이브, 그리고 마켓컬리, 그다음에 당근마켓, 오늘의 집, 그리고 배틀그라운드에 네. 만든 그 회사들, 그리고 그 가상화폐 거래소인 그 두나무 이런 쪽이 다 저희가 투자를 해서 성공적으로 성장한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좀 익숙해져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선진국과 비교해 본다면 또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광 케이블을 본다고 하면 네. 광 케이블이 있어야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광 케이블의 그 보급률이 거의 한 83.9% 정도. 근데 이에 비해서 OECD 국가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5% 정도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엄청난 차이가 네. 있네요. 여기에 기반해서 하다 보니까 초고속 인터넷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거의 한 85% 국민들이 가입을 해 있는데 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한 30%나 40% 정도입니다. 절반 그러니까 차이가 5G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2019년 4월 달에 처음 개통을 하고 상용화를 했는데 저희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2,347만 명, 그래서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30%를 넘었습니다. 우리는 25년도가 되면 70% 정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 또는 아주 상위권인데 다만 최근에는 투자 여력이 좀 약해지고 네. 또 후발 국가들이 캐치업 전략을 써서 그 1위의 자리가 약간 위태로운 부분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5G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된 네. 거죠. 이 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2019년 4월 달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고요. 미국보다 조금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 5G는 저희가 초저지연, 초대용량, 초연결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5G에 대해서 서비스가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아직 저희가 5G 망을 구축하려면 전국을 다 구축한 것이 아니라 아직 농어촌 지역은 이 부분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2024년도쯤 돼야 농어촌까지 전국을 커버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읍면동 이 시골 부분이 한 47%를 차지합니다. 전 국토에. 그래서 이쪽까지를 다 해야 어느 정도 인프라의 임계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였던 5G에 맞는 흔히 말하는 킬러 앱이라고 하는 킬러 서비스가 없는 거 아니냐. AR, VR 헤드셋을 쓰고 다니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는 서비스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은 예상할 수 없지만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5G 사용자가 늘면서 요금 문제도 굉장히 좀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은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네, LTE보다 속도를 체감하지는 못하면서 5G 요금제는 굉장히 좀 비싸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신사 배불리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먼저 5G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상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그런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5G 서비스는 대용량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제한 데이터를 쓰거나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쓰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요금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뭐 4세대 영화를 보신다든지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게임을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요금이 4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원보다 높은 요금제에 있어서는 그 5G가 4세대인 LTE에 비해서 더 저렴합니다. 다만 문제는 요금제가 다양하지 않아서 비싼 요금제만 있구나 나누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연합회도 그렇고 통신업계에서도 망 구축되는 정도 또 국민들의 소비 패턴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만큼 가입하느냐를 가지고 다양한 요금제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ICT 기업들의 ICT 활용 정도나 기술 수준이 또 OECD 평균보다 좀 낮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그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정책을 펴온 것이 또 통신 사업자들도 주안점을 둔 것은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들한테 얼만큼 저렴하고
적절한 요금으로 보급할 수 있느냐에 초점 맞췄습니다. 흔히 말하는 B2C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B2B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활용 측면에서는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다행히 최근에 정부에서도 특화망이라고 해서 5G를 기업용으로도 쓸 수 있게 이런 새로운 정책을 펴고 있고 MEC라고 해서 그 통신망의 끝단에서 원활하게 기업이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하고 5G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환경은 좀 어떤 수준인가요? 정부 규제의 정도가 좀 자유로운가요? 아니면은 좀 강하게 좀 규제를 하시는 편인가요? 통신 사업은 그 자체가 큰 장치 산업입니다. 또 국가의 기본적인 기관 산업이고 국민의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고 네. 또 그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활용 중심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 그리고 규제 개혁이 필요하고요. 규제에 있어서도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제가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고 이러한 규제를 장기적인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될 거다. 그런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양극화가 지금 벌어졌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간극을 좁히는데 연합회에서도 나서고 계십니까? 통신의 역사는 거리를 줄이는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리는 사람들 간의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고 계층 간의 거리, 소득 격차의 거리도 줄여왔던 것이 통신의 역사였습니다. 이러던 것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격차가 커진 디지털 격차가 커졌던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네, 네. 이제까지는 통신 요금을 감면해주는 형태로 개선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 통신 3사가 1년에 저소득층이나 뭐 노약자, 고령층에 대해서 연 한 1조 원 정도의 통신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1조 원 정도라고 하면 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망 이용료도 있지만 그 위에 컨텐츠를 써야 되고 그렇죠. 또 기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토탈 복지 솔루션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복지 기금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건의를 드리고 있고 여기에는 ICT 생태계에 있는 저희 그 통신 사업자들만이 아니라 부가 통신 사업자 이런 쪽도 같이 참여를 해서 또 네. 정부도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최종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이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네.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르죠. 이 통신 분야에서 지금 5G를 그 커버리지를 넓히는 것도 지금 과제인데 또 이런 때일수록 또 다음 세대를 또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6G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신업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이 이제 5G가 지금 개화하고 있는 단계인데 보통 이 통신 시장에 있어서는 한 10년 정도의 주기로 다음 세대가 발전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 6G를 미리 준비할 단계가 되겠습니다. 6G라고 하면 위성이나 아니면 바다 위까지 그래서 초공간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6G가 되겠습니다. 이 6G가 된다고 하면 5G에서 원래 꿈꿔왔던 초저지연, 초연결, 그리고 초대용량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질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실생활에 와닿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UAM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중 택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당초에 2030년에 6G를 구현하겠다고 했다가 이걸 앞당겨서 2026년으로 앞당겼습니다. 한번 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앨런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을 3만 개 이상을 띄워서 이미 쓰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한 1만 개 정도 수준이지만 네. 앞으로 3만 개, 4만 개까지 갈 계획입니다. 중국도 역시 적극적으로 위성에 동참하고 있고
아마존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6월 22일 날 우리 누리호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리호가 700km의 저궤도 위성 상태입니다. 이런 저궤도 위성이 정확하게 6G를 위한 하나의 밑바탕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힘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이런 6G에 대해서 인프라만이 아니라 기술 개발도 선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이미 다른 나라가 다 세팅해 놓은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6G에 대해서 가장 절호의 단계이고 또한 여기에 정부에서도 앞장서 나가고 있고 통신업계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제 ICT 산업을 육성하겠다 밝힌 바가 있죠. 방송을 통해서 건의하고 싶으신 점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디지털 인프라의 고도화입니다. 네. 그래서 5G, 6G에 대한 그 망 구축을 더 고도화하게 하고 뭐 특화망도 더 하고 광 케이블도 사실 국내 선로가 광 케이블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하시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시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그리고 우리 통신업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시장의 어떠한 질서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긴 호흡으로 정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앞서 나가고 또한 저희 통신업계에서도 여기를 뒷받침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형성이 될 거고요. 거꾸로 통신업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을 믿게 되면 또 믿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활발하게 그렇죠.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5G에 대한 것도 지속적인 후속 투자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6G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도 할 거고 기술 개발도 앞서 나갈 겁니다. 네, 인터넷 강국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기업의 ICT 활용도와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는 지금 통신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디지털 패권 경쟁 벌이고 있는데요. 그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